네, 2월 1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금요일 날 이제 황유현 팀장이 나오는 날이라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인가 그러실 텐데요. 오늘 회사에서 그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교육을 열심히 하더라고, 신한금융 투자는.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따로 녹화를 해서 그 녹화 방송은 내일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나스닥 급락 이후 한국도 좀 뭔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보합을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9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쪽에서 또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단기 물량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물량은 개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만 해도 개인들이 팔면서 외국인 기관 떨어졌을 때 매수 들어오길래 오늘 강하게 나스닥과는 다른 상승이 나오나 이런 예상을 좀 해봤는데 한 15분, 20분, 한 30분 내로 지난 수급을 보니까 또 개인들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 400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도 살짝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수급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유통이라던가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 중점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는 0.7%가량 강하게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항상 120주선에 걸쳐진 이런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이번 주에도 1월 말 마지막 주에 이제 120주선을 살짝 침범하는 밑꼬리가 생긴 이후에 결국에 주봉상 종가로는 그 위쪽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조금 상승을 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좁은 5주선과 120주선의 사이에 지수가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주선을 완연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은 안 나오고 거기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120주선을 재차 터치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코스닥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이게 외국인들 매도도 2008년 이후로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120주선을 크게 하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월 마지막 주와 거의 쌍바닥, 일봉상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830대에서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기술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이제 주봉상으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을 때 35월봉 820 정도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수급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미국 시장과는 조금 연동되지 않는 모습으로 기술적 지지를 받고 올라섰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로는 그 이후에 나온 미국 증시 이후에 나온 뉴스겠죠. 네. 그 국무장관 미국의 맞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회담을 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상승으로 좀 돌고 네. 이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 언제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해결된 그럼요. 문제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뉴스들은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친러 쪽에 그 국내 세력한테 포를 쐈다 하고 어디에서는 러시아군 철수하는 게 또 포착이 됐다. 계속 이런 뉴스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연준도 지금 매파적인 성향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CPI 지수 발표를 했는데 7.5%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를 두고 지금 클리블랜드 총재는 1월에 CPI가 너무 높게 나왔다. 3월 달부터 우리 50bp씩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 1일까지는 세인트 루이스 총재도 100bp 1%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급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목소리들이 연준 내에서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이런 연설들에서 얼마나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50bp 정도 나오면 그냥 네.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런 뉘앙스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의 어떤 언론 플레이 아니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 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매파적이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그 포트폴리오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뭐 계속 말씀드려오는 것처럼 좀 보수적인 관점이 계속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잘 나오던 고용 지표도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전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3천 건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용지표 잘 나와서 우리 금리 빨리 올려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잘 안 나와버리면은, 그리고 2월 달에도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 수치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올려야 되긴 하겠는데 또 고용지표가 안 나와서 못 올려. 이래버리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저는 한 번에 50bp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속도와 강도의 차원에서 일단은 25bp 인상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연준의 어떤 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준도 이제 그런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아요. 3월부터는 연준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실행이 됐어야 됐다는 거죠. 인플레가 계속 일시적이다. 트랜서토리라고 하면서 일시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결과 결국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최소한의 충격을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선으로 금리 인상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의 기술적 지지가 확인이 됐지만 아직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게 금리 인상의 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주 빠르고 강한 어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뒤따르지 않는다. 적절한 수준과 속도의 강도로 방향성을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금리 인상보다도 더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성장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현금 보유를 좀 맞아요.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 그런 상황. 한 20%? 30%? 저는 한 50% 이상의 현금 보유도 지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불안해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네. 주식으로 갖고 급등할까봐. 네. 근데 우리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그들처럼 항상 현금 보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안 좋은 공이 들어올 때는 꼭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홈런을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반도체 공급난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좀 화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 주들이 워낙 어려웠잖아요. 네, 그동안. 맞습니다. 뭐 지금도 뭐 별로 기미는 안 보이는데. 자, 근데 이제 인텔이 차 반도체에 진출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맞아요. 네. 일단은 그 뉴스가 또 나온 부분들도 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수급난을 보이면서 중고차 가격이 왕창 올라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고차 가격이 또 인플레에도 한몫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외에도 일단은 뭐 차량용 반도체는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을 1,000만 대 넘게 감소시켰어요. 그만큼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10년에서 20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ASML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 끝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지금 업계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030년에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 기기의 대수가 일단 2020년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만큼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현상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GM이라던가 포드,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리자동차 이런 쪽들에서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인텔 같은 곳에서도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반도체 이제 생산 쪽으로 또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현실화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공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의 수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참 많이 올랐다,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단가가 190원, 한 개당 190원 하던 부품이 지금 28,700원으로 6월 달 대비해서 150배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특정 부품이겠죠. 네, 특정 부품인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전체의 가격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이런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2차, 3차 협력 업체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들에 놓여 있다라고 보이고요. 완성차 업체들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도 인피니온이라던가 NXP 이런 쪽들 찾아가서 직접 임원들이 가서 조달을 하려는 움직임들 보이면서 재고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모바일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PMIC라고 해서 모바일 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용 전력을 관리해주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의 수급이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주요 칩에 필요한 전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TV 같은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기기에 장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한 대에 6개에서 8개 정도가 이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보게 되면은 20에서 30% 판가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있던 상태에서도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제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패키지 기판도 이거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는 보여드리죠.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심텍 이런 것들의 차트를 보여주는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잠깐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심텍 같은 경우에 차트가 뭐 거의 꺾이지가 않죠. 주봉인데요. 일봉상으로도 거의 뭐 지금 시장 환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또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해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의 뭐 꺾임이 크게 없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121선 이런 지점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지수는 내려오는데 말이죠. 정말 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될 거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수페타시스 뭐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이거는 오늘 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8% 급등한 채 마감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기판 쪽도 중장기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꺾였을 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사양 쪽은 조금 이제 칩셋이 부족하기는 한데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저사양이라는 거는 800만 화소 이하의 이미지 센서 쪽 그리고 어떤 4G 5G가 아니고 4G 쪽의 어플리케이션 이런 칩셋이 조금 부족난을 겪고는 있으나 조금씩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업체들이 괜찮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파를 증설하려는 노력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난이 우리의 예상보다는 또 가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사양 쪽은 좀 나아요. 공급 부족이 올해에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800만 화소 이상, 1200만 화소 이상까지도 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OLED, DDIC라고 하는데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입니다. 이쪽이 지금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콘솔을 이용한 게임 이런 쪽들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고화질의 T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글로벌 OLED TV 패널의 출하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740만 대였어요. 하지만 이게 25년도에는 1,300만 대 가까이 출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그래서 IT를 오늘 네. 개인들이 산 이유도 거기 있겠죠. 네, 뭐 맞아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일단 이 IT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PCB 회로 그쪽도 있을 거고요. 전자기판. 네. 파운드리 후공정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쪽도 있을 거고. 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다면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앞으로 오를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저런 걸 따졌을 때 어느 파트가 그래도 좀 가장 좀 무난할까요? 네, 일단은 주가의 조정이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 저는 패키지 기판 쪽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될 거고요. 그 외에는 결국에는 카메라라던가 렌즈 같은 부분들도 자율주행을 향해서 꾸준히 전장용에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엠시넥스라던가 파트론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도 IT 단에서는 괜찮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의 실적, 어떤 디램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연결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괜찮은 관점을 가져가지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도 주가가 많이 안 빠졌음에도 봐야 될 부분들은 패키징 기판 쪽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 공급난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서 그 제조 시설을 늘리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자동차주가 이제까지 못 올라갔던 어떤 원인으로 봤었잖아요. 네. 글로벌 그 부품난. 그렇죠. 그렇다면 자동차주가 확 이렇게 풀리기에는 아직도 환경이 좀 멀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뭐 현기차 이제 비중이 유럽에서였나요? 판매 비중이 이제 10%대로 올라섰다라는 기사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타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 이제 더 빠질 수 있는데 어디쯤에서 사야 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거 기억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상인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120주선에 터치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단 어떤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하셨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에서 수급 들어오는지 매수를 확인하고, 하는지. 네,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그렇고 물 타시는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터치를 했어요. 120주선을 터치하면서 저가가 일단 17만 6천 원까지 가면서 120주선 터치하고 이번 주는 양봉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지지를 받은 거냐. 보게 되면은 2월 15일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샀다 팔았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 이런 쪽들도 120주선에 가니까 산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관점 외에는 딱히 살만한 요인들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소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120주선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아까 지금 PCB 쪽을 우선 그 괜찮게 보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주가 지수가 좀 상승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지수 관련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맞아요. 작년까지는 뭐 작년 올 초까지도 뭐 중소형주가 좋았지만 앞으로 계속 좋겠느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을 뿜지 않겠느냐? 뭐 하여튼 상승하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떠세요? 글쎄요. 일단은 전기전자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지속성이 없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는 듯 하지만 어느새 또 팔고 있고, 팔고 있지만 또 순환매 들어오면서 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상반기에서 어떤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메모리 부분들의 업황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삼성전자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뭐 잠깐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또 고가 13만 원 부근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지분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은 늘렸다 또 줄였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으로 거의 우상향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들의 주가 탄력이 더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고 제가 이제 전에 꾸준하게 모아서 하이닉스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정고점 부근 2021년도 2월달, 3월달 부근의 고점 15만 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약에 지분을 줄인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도 일단은 빼서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업황이 점점 더 숫자가 나오면서 좋게 보고 외국인이 전혀 이걸 줄이는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15만 원 돌파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해운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HMM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좋게 나왔죠. 네, 뭐 우리 12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네. 왜냐면 이제 물 좀 타도 될까 뭐 이런 거. 네. 한번 봐주시죠. 해운주. 네, 일단은 오늘 해운주의 상승은 조금 기관 쪽에서 최근에는 좀 이끌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듯 하지만 이게 제대로 사질 않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매수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도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2월 15일하고 16일에는 또 한 390억 정도를 매도해요. 그리고 2월 17일 어제였죠. 어제는 또 840억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동향이 좀 이랬어요. 네, 아침에 확인된 게 일단 60만 주 매도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점점 더 수량이 늘면서 아마 90만 주 이상, 1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외국인이 장중에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줄이는 파동들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침에는 쭉 팔다가 기관들이 쭉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은 계속 삽니다. 그래서 기관의 힘으로 계속 밀어 올리는 와중에서 외국인들이 팔던 물량들을 얼마나 종가상으로 걷어들였나.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일단 HMM 뭐 보게 되면은 실적이 7조 4천억을 달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매출. 네.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으로 7조 4천억을 달성을 했고요. 많이 벌었네요. 이게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7.5배 증가한 거예요. 네.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문제가 한창 화학주들 좋을 때 계속 목표가 올리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피크아웃 아니다. 더 갈 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피크아웃 되면서 주가들이 또 꼬꾸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해운 쪽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에 그동안 주가가 지수와 함께 좀 꺾였던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일단 올해까지 보게 되면은 1월에 미국 동부 노선 그리고 유럽연합의 노선은 운임 평균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까지 증가가 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한 8%가량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운 쪽에서도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 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쪽으로 속해요. 거기다가 이제 페노션 같은 업체들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작년까지요. 올해에는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철광석이라던가 석탄, 곡물 같은 원자재를 주로 운송을 하는 벌크선 쪽이거든요. 거기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벌크선사죠. 그래서 작년 10월 초 보게 되면은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있어요. 아까 상해 컨테이너 그쪽은 컨테이너에 관련된 지수, 주요한 지수고요. 이쪽은 이제 어떤 그 벌크선 쪽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BDI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0월 초에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에 지금 지난달 보게 되면 1300선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2000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잘 낸 실적을 올해에도 이렇게 컨테이너선처럼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해운 쪽에 집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벌크선 쪽이 아닌 컨테이너선 위주로 하고 있는 HMM을 지표로 봐서 1분기, 분기마다 조금 실적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물동량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걸 거예요.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알겠고 또 앞으로 좋아질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네. 정말 어려운 최종 고민인데. 그렇죠. 네. 물을 타야 돼 말아야 돼. 네. 예, 지금 이렇게 좋을 때 팔아야 돼? 뭐 이런 거. 예, 일단 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결국 종가상으로는 조금 샀어요. 그러니까 팔던 것들을 다 회수를 해갔다는 얘기예요. 순매수를 한 52억 정도 했고요. 기관 쪽에서 또 연기금 위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10% 그리고 오늘도 6%가 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무거운 시가총액의 종목에서 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요 주체가 집중적으로 살 때의 힘이에요. 개인들이 살 때는 절대 이런 파동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세해서 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일단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수급도 괜찮았고요. 일단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쌍바닥을 찍고 한 22,000원대에서 반등하면서 오늘 121선을 아래쪽에서 끝난 게 아니고 탈환해서 끝냈어요. 121선을 돌파를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물론 어제 대비해서는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금 그동안 하락했을 때 거래량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5배 가까이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121선 장기 이평선을 뚫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해운주 쪽으로 수급을 실어서 121선을 그냥 돌파시켜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초가 보시고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요즘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이건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특히 색조 화장품 쪽 맞아요.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마스크를 벗게 학교에서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해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동향. 글쎄요. 일단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하긴 네.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최근에. 그리고 이게 바로바로 어떤 뭐 물론 실적을 나중에 향후에 나올 거를 선반영하는 게 주가라고는 하지만 지금같이 어떤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너무 수급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투신이라는 자산 운용사 쪽에서 자금들이 많지 않은 여력을 그런 와중에서도 이쪽 섹터에다가 돈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대표적인 뭐 수급 동향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클리오라는 업체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수급 현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면서 이런 탄력들이 만들어졌고 오늘은 외국인들도 어제 이어서 같이 합세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에는 움직임들이 없던 종목에서도 이런 탄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수급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될까 아니면은 단기간에 그칠까를 우리는 고민을 하고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은 저는 단기간에 너무 선반영들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 조금 이제 불안한 요소로 작용이 되면서 기존에 바닥권에서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그런 가격대들까지 많이 반등들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 쪽에서 마스크, 노마스크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주에서 이제 마스크 우리 안 써도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질런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자체로도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를 좀 변화시키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10시까지 좀 영업할 수 있는 시간들 늘려주면서 마스크를 과연 단기간에 우리가 벗을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독감성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고 엔더믹 그냥 이제 계절 독감 같은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모더나의 CEO도 비슷한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이 동계올림픽이 2월 20일자로 또 폐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어떤 공기, 대기, 질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사전 준비를 하면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풀어지면서 또 공장들 가동하고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3월달 되면 뭐가 오죠? 전통적으로 정말로 황사나 미세먼지 안 좋은 계절이에요. 봄입니다. 이제 사막에서 보러오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종률 올라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세먼지라던가 황사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바로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벗으려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리오프닝 관련해서 너무 큰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의 선반영을 시켜버리고 수급으로 쫙쫙 밀어 올리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투자 관점에서 이제 어디를 보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하는 게 이 네. 조정이 끝난 다음에 어디서 이제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분의 그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모멘텀이 지금은 살아있는 이 리오프닝 주에서 나오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모멘텀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글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눌렸던 수요들이 폭발을 하면서 기저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갑자기 정말로 영업 적자를 계속 내던 업체가 분기 실적 갑자기 확인이 됐는데 흑자로 돌아섰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실적 못 내다가 큰 폭으로 영업이익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의 지속성입니다. 실적에 지속성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고밸류를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회성 요인이라는 거죠. 잠깐 반짝 떴다가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카지노 같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미국의 경기도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복 수요, 어떤 보복 소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장기화, 어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소비들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고가의 패딩이라던가 명품 이런 쪽들에서 소비가 되어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어가는 시그널에서 어떤 이자 부담들도 있고 연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쪽들로 소비를 한 번 더 이전을 크게 시키면은 그 이후에는 뭐가 남느냐는 거죠. 계속적으로 소비가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쪽은 미국만 해도 어떤 중국만 해도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떤 LCC 이런 쪽들 봤을 때 사실상 LCC 쪽은 로우 코스트 비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주도라던가 국내 노선만 운항해 가지고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김포에서 제주도 갈 때하고 부산에서 제주도 갈 때 비행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일정 고도까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LCC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동남아 쪽 노선을 받아서 흑자를 내는 노선들을 운행을 하고 싶다는 건데 국가 간의 이동이 단기간에 자유로워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수요만 가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베팅이 가능할 텐데 과연 그런 업체들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형태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들이 빠질 때에는 잘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우리 주식시장을 움직일 어떤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결국에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까지 해소가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파 성향을 굉장히 크게 연준 쪽에서 보이는 어떤 연방은행 총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클리블랜드하고 애틀란타 쪽의 총재가 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성향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의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도 세게. 더 강도 높은 얘기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함께 시장을 또 흔들 만한 요인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은 또 하나 나올 게 이제 금요일 날 지표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2월 달에 공개되는 CPI와 고용 지표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데 PCE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에 예상치 상회하면서 7.5%로 높게 나온 만큼 이 수치도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1분기가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고점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면서 강도 높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이라던가 양적 긴축이 실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슬로우하고 강도도 약하게 가면서 시장 충격을 최대한 덜 주는 선에서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좀 강력한 어떤 긴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충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시장을 흔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지지선들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단기적인 충격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대응을 참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은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살만한 현금도 지금 부족하고, 물론 이제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대기 자금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건 참 어려운 상황이죠. 맞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단 상황은 알겠어요. 네. 상황은 알겠는데, 어떤 분은 이런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돈을 좀 벌어라. 이럴 때가 오히려 쉽다. 이런 얘기 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오늘 뭐 나스닥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한국장이 상승으로 시작하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냐. 네. 어떻게 각각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이제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밑꼬리들이 좀 길게 달리고 있어요. 이게 한 번씩 장중에 기술적인 지지선들을 한 번씩 내려놔도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을 깨면은 정말로 위험한 큰 하락이 단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으로 시장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지지선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주봉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월봉상으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10대, 820대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충격이 한 주 내에 7% 정도의 지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시작했을 때 시가 보시고요.
만약 이 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강한 하락의 파동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을 관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시면서 이 지점이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시가에는 빠졌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들로 빠진 상황에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 지지받고 올라서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하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지지선이 860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60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하회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수급도 정말 악화되는 시그널 계속 나오고 2008년 이래로 정말 역대급으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많이 조금 수익률 상으로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부 현금화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정말 지수에 7%, 8% 온다고 하면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20%, 30%가 지금 자리에서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결국에는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의 지지와 수급을 잘 결합을 시키셔서 종목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이 네.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익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우리가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급락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네. 기업들의 실적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 둔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한 급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떤 유동성들을 회수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기술주가 상당히 부담을 받고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로 제거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잘 낼 수 있는 실적들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미국의 경우. 네.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급락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김영익 교수님의 생각이신데, 네. 일단 팩트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거 미국 실적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겠죠. 네. 4월 달에 발표하는 아마 1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될 것이라고들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미국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들 전체적으로 어떤 상장사들의 이익은 좋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네네. 한국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차라리 미국 쪽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낫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쪽은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 단에서 10%를 넘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제 20%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상위의 어떤 반도체 업체라던가 일부 유통 그런 쪽들 제외하고는 정말로 실적들을 제대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약했을 때에도 미국 쪽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작년 말까지는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결국에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와의 차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업들의 실적을 내는 부분들의 차이.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된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영익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둔화되는 모습들, 그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던가 어떤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 강도 높게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어떤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상하는 네, 그건 것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응을 네. 양쪽 사이드로 대응을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낫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현금 보유를 네. 20% 30% 이상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 최대 50% 이상까지도 최대 50%. 네,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지지선들을 정말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하향 돌파가 돼버린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들고 있다가 반대 매매 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을 절대 가정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수선까지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오늘 여러분들 장 끝난 이후에 절대 그냥 한숨만 쉬시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장이 올라가고 수급들 들어올 때는 내가 물타기 하는 시점을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향 돌파 시에는 이 종목을 어디에서는 그래도 자르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사전에 준비를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장은 뭐 조금이지만 뭐 0.02% 해봐야 뭐 상승했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그래도 하지만 미국 시장에 어쨌건 비하면은 네, 괜찮았다는 정도로 미국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가야 비하면야 될 것 뭐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건 특징으로는 외인들이 한 2,4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네.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참 이 파생 포지션은 개인 외국인이 다 위에서 보고서 그러겠죠. 그렇죠. 개인의 반대로 그걸 잘 끌고 가요. 맞아요. 네, 항상 개인은 당하는 것 선물에서건 같아요. 선물에서건 외국인과 기관과 반대로 움직여요. 대다수. 아니, 이게 기관이 제 힘을 못 써서 이게 일방적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거의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런 약한 그 체력의 한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좀 체질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사실 정치인들하고 그 뭐죠?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아니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네. 그렇죠. 뭐 네. 물적 분할 같은 거 안 금융당국. 해야 되니까. 네,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금융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맞아요. 우리가 맨날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거에 문제다 이러지 말고 네. 주식 쪽에다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어떤 환경 변화를 확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예.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부동자산보다는 유동자산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금융당국 혹은 기업 정치인들에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어떤 불만 혹은 요구 사항을 네. 자꾸 좀 전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너무 낮추는 부분들을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많이 고민되시겠죠. 오늘 나스닥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경 쓴다고 뭐 네. 변화될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네. 주말 편안하게 휴식 취하면서 다시 한번 그 활력, 에너지를 이렇게 좀 끌어모으시는 시간으로 대응 휴식을 시나리오도 취하는. 꼭 짜시고요. 네. 대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리라. 맞아요.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